정치권 주요 이슈들 여야의 시각에서 짚어보는 정치 좀 아는 누나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모락모락 얘기들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본격화된다는 느낌이랄까? 황교안 대표 기자간담회, 유승민 전 대표 화답, 그래서 통합 실무기구가 어떻게 된다? 또 여야 할 것 없이 초선들 모이고 중진들 험지 나가라, 용퇴하라, 나는 안 나간다. 점점 뭔가 이렇게 군불이 떼지는 것 같아요. 시즌이죠. 시즌이죠.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어떠세요? 특히 진수희, 한쪽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진수희 전 의원은 지금 당사자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통합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워낙 그 난이도가 높은 장애물 경기의 성격이 있어서 저는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 통해서 보수통합 제안을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결과가 성공적일 거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 정치력, 지도력 여기에 달려 있다. 제가 진정성이라 함은 그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느냐. 그런 식의 통합이어야만 국민들이 감동하고 박수를 칠 수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당내에서는 분명히 이제 반발이 나올 텐데 그 반발을 제어할 수 있는 지도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 그다음에 당내 재계파 사이의 갈등을 여하이 조정할 수 있느냐 해서 정치력, 그 세 가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모두들 오늘 언론이 유승민 의원이 화답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특별히 화답한 게 아니고 원칙론적인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지난 1년 내내 동일했었어요. 그걸 한 번 더 반복했을 뿐이다. 예.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기자간담회와 지금 이쪽 움직임. 그러니까 우선 보수 통합을 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이라면 통합이 필요 없죠. 그냥 선거 연대를 하면 돼요.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 큰 틀의 이념에서의 차이점은 잘 못 느끼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태도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건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타이밍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에서 잇따라 좀 구설수에 오르고 실패하면서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죠. 그리고 반응이 이제 원론적으로 유승민 대표는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 답변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늘 뭘 얘기하셨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여러 가지 버전으로 표현했는데, 이제 또 한 축인 우리공화당은 또 탄핵 오적을 여전히 당내에서 내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우선 첫 번째 관건이죠.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황교안 대표 시야가 어떤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박찬주 전 대장을 영입하면서 기준이 뭔지 영입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야가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신앙에 같은 이념적 지향에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대표 자리를 고집한다거나 지분을 고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대중적 소구력이 있는 쪽이 중심이 되면 훨씬 총선에선 이롭지 않을까요? 당장 먼저 지적하신 탄핵의 그 고비, 우리공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탄핵에 꼭 동의해야 된다 이 입장이라기보다 탄핵이 있었던 사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지금 이 마당에 이걸 가지고 다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이건 의미가 없다. 너무 소모적이다. 이건 역사적 사실로 보내고 이제 미래로 가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표현이었는데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 타이밍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진정성이 좀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기 전쯤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 그 조국 사태 이후를 내다보면서 통합을 그때 제안을 하고 뭐 이랬더라면 진정성이 조금 더 전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헛발질들이 있었잖아요. 예. 볼썽사나운 모습들. 그래서 지지율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고 또 이런저런 당내 쇄신에 대한 요구 막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는 이 시점이라서 혹여 이게 그 리더십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수단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만한 시점에 이게 나와서 글쎄 최민희 전 의원도 그 지적하셨죠. 예. 그래서 진정성에 우선 의심이 간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승민 대표가 제시한 그 3원칙은요. 이게 한번 자세히 뜯어보시면 이게 유승민 대표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의 입장에서 내놓은 원칙이 전혀 아니에요. 그 3원칙이야말로 뭐죠? 3원칙이? 일단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강을 건너자.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개혁 보수. 예. 이제까지 이 보수 진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특권이나 반칙 이런 거에 굉장히 둔감했었고 예. 정의나 공정의 가치를 좀 외면했었던 이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자유의 가치 이외에 정의와 공정 그게 지금 시대 정신이기도 하니까 예. 그걸 같이 아우르는 뭐 이런 개혁 보수로 가야 하고 세 번째는 낡은 체제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3원칙은 정치인 유승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보수가 가야 될 길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오늘 반복한 얘기가 뭐냐면 그 세 원칙에 대한 의지나 실천하겠다는 게 담보가 된다면 다른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겠다. 예컨대 이제 흔히 하는 무슨 지분 요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일단 여기서 요구한 탄핵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라. 우리 공화당은 탄핵 잘못한 거라는 거 인정하라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우선 걸리고요. 개혁 보수 새집 짓자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개혁 보수는 사실 조금 추상적인 추상적이죠. 이데올로기적인 네. 거니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로만 동의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도 혁신하겠다는 거니까 혁신 보수 정도로 뭐 타협 가능한데 새집 짓기라는 건 흡수 통합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우세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의원 수는 작아도 유승민 대표의 상징성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그냥 신당으로 같이 모이자 이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근데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그 제3지대의 백지신당 형태로 새집 짓는 걸 받아들인다면 그럼 황교안 대표도 저는 지도자로 일부 인정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 원칙과 관련된 얘기를 황 대표가 하긴 했어요. 뭐라고요? 자유한국당 간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말은 했죠. 근데 과연 그게 신장 개업하면서 그냥 간판 바꿔다는 그 정도는 안 되고 완전히 뭐죠 메뉴도 바꾸고 주방장 바꾸고 다 홀서빙하는 사람 다 바꾸는 이런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정치력 지도력 말씀을 드린 게 그거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당내 반발을 황 대표가 얼마나 제어하고 조정해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큰 집이라서 흡수 통합하는 식으로 유승민 대표와 그 의원들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는 대국민 통합 효과도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두 분께서 뭐 당의 간판 이름 얘기하셨고 흡수 통합이냐 뭐 제3지대 신당이냐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쓰셨는데 그 뭐가 됐건 형식이 뭐가 됐건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결국은 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바로 총선이 다가오니까 공천권을 몇 퍼센트 정도는 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그죠? 되는데 네.
그게 결과로서 되는 거하고 가기 전에 처음부터 그쵸. 미락을 네. 하거나 뭐 이런 건 다른 것 같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그리고 저희가 혁신과 통합하고 민주당이 통합해서 민주통합당 만들 때 진짜 지분 요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결과로서는 결국 경선을 하게 되고 네. 경선에서 이긴 쪽이 이제 후보가 되는데 경선이라는 게 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도 있고. 네, 근데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통합했는데 전략 공천하게 되면 그건 힘 있는 쪽에서 이제 갖게 되거나 지분 나누기 의심을 지분 나눠 받거든요. 먹기죠. 근데 전략 공천은 이제 이 경우에는 영입될 인재 몫으로 좀 비워놔야 그렇죠. 되는 부분도 있죠. 지금처럼 인재 영입을 이렇게 미리 하다가 그 사고가 저는 났다고 근데 생각해요. 2016년에 이제 민주당이 좀 잘했던 거는 인재 영입해서 공천을 보장하지 않고 그 영입된 인재들도 경선. 일부는 경선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대체로 황교안 대표의 그동안의 생각, 내 구조, 내 지도를 좀 보면 그게 뭔가 되게 완고하고 보수적이고 북한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데 만약에 그 뇌를 유연하게 확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이 이건 캐션 마크. 아까 뭐 시야 얘기하신 거랑 같은 비슷한 얘기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력, 지도력하고도 또 같은 얘기니까. 네. 아무튼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도 각 지역구마다 이미 도전하는 숫자가 복수 넘어요. 바른미래당 쪽에도 복수 넘어요. 우리공화당 쪽에도 상당히들 몰려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셋이 합친다고 쳐도 단순히만 따져도 한 지역구에 최소 셋 이상인데 모두 다 경선을 한다? 글쎄요. 그 세 결사체가 같이 가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좋습니다. 맞아. 이제 이와 동시에 양당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초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하면서부터 얘기가 터져 나왔고 자유한국당도 오늘 초선 의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험지 출마해라 중진들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3선 이상의 중진급들 또 당 지도부 지낸 사람들 그들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양당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움직임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자유한국당 강남, 그다음에 영남권. 그 3선 이상. 강세 지역의 3선 이상은 험지로 출마하라고 얘기한 그 내용은 그건 바른 주장이고 그게 얼마나 수렴되느냐에 따라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흠 의원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내놨다. 이건 또 별개의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보면 되게 총선에서 국민들이 개혁 공천을 했다고 느끼는 건 전 세 가지 같아요. 네. 우선 하나는 현역 의원이 얼마나 컷오프 되느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재 영입을 했는데 그 인재가 얼마나 신선하냐. 예. 자기 진영을 뛰어넘느냐 뭐 이런 문제 같고 세 번째는 공천이라는 게 권력 투쟁의 백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투쟁을 최소화하고 실수를 덜 하느냐. 요 세 가지 같거든요. 안정된 공천 관리 이런 건데 그러니까 현역 컷오프의 경우는 민주당은 출발이 되게 국민들 보시기엔 안타깝지만 좋은 거죠.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되게 스탄데 네. 내가 그 당 혁신을 유도하겠다면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또 우원식 의원이 얘기한 거 보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불출마 선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가 이제 나는 출마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중진들에게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이 좀 좋아요. 출발은. 예. 그런데 이 출발이 좋다고 뭐 끝까지 그냥 놔둬도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이제 민주당은 문제 같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거죠. 왜냐하면 인재 영입을 발표했는데 화제가 된 건 박찬주 전 대장하고 그다음에 이진숙 전 MBC 사장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뭐 이국종 님이라든지 몇 명은 실패했죠. 네, 실패했고 그걸 먼저 띄워가지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게 황교안 대표께서 좀 정치 짬밥이 짧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선거까지 여러 라운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1라운드라고 하면 이제 총선 기획당 구성된 거 하면 인재 영입보다 그 왜 불출마 네, 네. 선언하면서 쇄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출마하면서 쇄신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엔 굉장히 힘이 실릴 수가 있는데 한국당 추재선 의원들이 저러는 거는 자기네들 당선되기 위해서 중진들 물러나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내려놓으면서 뭔가 쇄신 요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하면 1라운드는 일단 민주당 완승, 한국당 완패 뭐 이 정도인데 2라운드, 3라운드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물갈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물갈이 몇 퍼센트 한 게 마치 그 공천 혁신의 이제 바로미터처럼 이렇게 동일시가 됐었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15대 때부터 그 총선을 지켜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물갈이 안 했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가 달라졌나요? 이건 세계적으로도 통계적으로 입증이 돼요. 이 초선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우리 국회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항상 달라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우리 국회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갈이가 아니고 이거는 고기만 바꿔 낀 거예요. 물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새로운 고기만 자꾸 집어넣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기존의 그 구태의연한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한 게 아니라 예. 그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 버려서 그냥 또 4년 지나면 낡은 인물이 되고 또 새로운 이거는 저는 좀 아니다 싶어서 현역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체돼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를 정말 정당 차원에서는 네. 잘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도 눈부릅 뜨고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잘 보고 선택을 그러니까 하셔야 그런 됩니다. 면에서 네.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네. 상징적으로 그동안에 영입한다는 사람들도 다 5, 60대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5, 60대 동년배 빼놓고 동년배 친구가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입 갖고는 안 되고 그렇죠. 전 역시 세계 국회 예를 듭니다마는 유럽의 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20대, 30대 의원의 비중이 40%를 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20대, 30대 다 합해가지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기득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득권의 벽이 낮춰져야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각 당이 지금 진수희 전 의원이 한 얘기대로 그냥 고기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물을 바꾼다는 각오를 보이려면 네. 숫자적으로 일단 여성의 비중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든지 세대에서 20, 30대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든지 결국 그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화가 그러니까요.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약간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변수죠. 왜냐하면 그게 통과되면 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께서 판을 좀 크게 보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20, 30대 비율이 40% 50%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당장은 못하죠. 예.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저희가 그런 경험들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 30대가 한 20명 초기에 들어와서 각 당을 넘어서 네.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틀이 바뀔까? 왜냐하면 국회라는 데가 워낙 특권 때문에 올라가면 스스로의 특권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으로 정말 이 거대 양당 구조를 확 흐트러 놓는 것. 그래서 네. 뭐라고는 하시지만 이제 중간 지대 정당이 예. 좀 국민의당의 경우는 호남 기반이라 조금 그랬는데 바른미래당이 정말 일정 포션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다당제가 쉬워지는. 네, 그래서 그런 정의당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러면 정의당 의원들은 대체로 다른 알겠어요. 당과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건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얘기를 두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기형적인 국회가 저는 형성이 된다고 봐요. 1번, 2번 당은 지역구
의석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3번당, 4번당, 5번당은 다 비례 정당이 여러 예, 개 생겨나는. 저는 그런 식의 인위적인 다당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대통령제와 소선거구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할 수 없이 그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당제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권력 구조나 이 선거제를 다 개편해야 이게 효과가 알겠어요. 나타날 수 있다. 선거제에 그런데 보면은 역시 지금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그리고 우리공화당까지도 제가 인터뷰들을 해보면 그 선거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게 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좀 강화되는 방식으로 되면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통합적으로 간다는 거고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인 거는 확실히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안에 정계 개편이 가시화되긴 전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 12월 넘어가야 뭔가 움직임이 생기지 네,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에 대한 평가의 말씀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진수희 전 의원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